일본 SF 장르에 나타난 굉장히 상상력, 로맨스 작품이 일본 아파트 속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 1학년 제 김지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발표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30분 내외로 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일본 SF 장르에 나타난 분단의 상상력, 음악서교의 일본 아파치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아직 좀 초동 단계에 있어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인용 등은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충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김여시 선생님의 이야기와 공교롭게도 철 그리고 제1조선인 냉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의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05년에 일본에서 마루카와 테츠시에 의해서 냉전문화론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마루카와는 일본인들은 냉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인 실감으로서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카에 따르면 사실 일본인들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합작으로 냉전을 주재해온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으로서는 이 냉전을 망각한 채로 전후로서 패전 이후의 시간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런 지적인데요. 이 마루카와가 던진 물음이 이게 200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새로운 화두였다는 사실은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냉전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의식에 있어서 주변화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시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내면 의식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이 문학이라는 영역에서는 과연 한국 전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것이 제 발표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학에 있어서 한국 전쟁의 표상은 사실 지금까지는 부재로 평가될 정도로 작품이 적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마루카와 역시 한국 전쟁을 다룬 작품은 제1조선인이나 한국인의 것들을 제외하면 너무나 수가 작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풍속의 일부로서 처리가 되고 그조차도 그 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표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2000년대 이후 들면서부터 조금씩 연구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1조선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져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이 이루어져 왔다면 그런 고찰이 주류 문단 작가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한국전쟁 시기에 전개되었던 문화서클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을 조명을 한다든지 방금 전에 김현식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은 한국전쟁을 테마로 한 첫 일본 문학 작품 선집 같은 것들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조금씩 진전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냉전 문화 연구가 2010년대부터 특히 이제 활발하게 일본에서도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문학 연구에 있어서 1950년대가 재조명되면서 한국 전쟁의 표상 역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이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에서 고찰이 이루어진 대상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에서는 조금 비껴 있고 또 리얼리즘 소설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SF 문학으로 시야를 한번 돌려보면 사실 한국 전쟁이 야기한 지정학적인 불안감 그리고 그런 상상력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동경 139도선의 동쪽에 건국된다는 설정의 야하기 도시히코의 아자팡이라는 소설이라든지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 연합국의 일본 분할 통치 계획에 따라서 분단된 일본을 그린 무라카미 류의 5분 후의 세계라든지 혹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대표하고 있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역시 구름의 저편 약속된 장소에서 패전 후에 홋카이도가 소련 점령 아래 놓이고 후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본토로부터 분단되는 상황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작품들이 모두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주목을 요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표상의 지연이라는 것이 바로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냉전의 무의식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고마츠 사교 일본 아파치족이라는 SF 장편 소설입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고마츠 사교는 일본 SF의 3대 작가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호시시미치, 츠츠리 야스다카와 같은 작가와 함께 3대 작가로 꼽히고 있고 주로 일본 침몰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일본 아파치족이라는 소설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아파치족은 고마츠 문학의 출발점, 첫 이제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SF 장르에 있어서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꼽히는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발표 당시 작가와 비평가들이 극장을 했고 또 6만 부 이상이 판매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던 그런 점에서 일본인들의 어떤 대중적인 감성과도 꽤 감흥했었던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일본의 SF 장르에 나타난 냉전 의식을 고찰을 할 때는 종래 핵의 표상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일본의 SF적 상상력을 통해서 내전을 그린 소설인 일본 아파치족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1950년대 후반에 오사카에 출연했던 아파치족에서 영감을 받아서 SF적 상상력을 구축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족을 소재로 한 소설들로는 마지막 고마츠 사교 외에도 카이코 타케시라든지 양석일에 의해서 작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카이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순문학을 대표하는 단계의 작가였고요. 양석일 같은 경우는 제1교포 2세대 작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순문학을 대표하는 카이코와 그리고 제1교포 작가 양석일 그리고 SF 장르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코마츠라는 실존적으로도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입지를 달리하는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왜 아파치에 주목을 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으로 이 일본 아파치족에 등장하는 오사카 포병 공창 그리고 아파치족 철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호를 둘러싼 역사적인 지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포병 공창터는 현재 오사카성 공원이 있는 곳의 동쪽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오사카 포병 공창은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오사카를 일본의 군사시설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에 1870년에 포병 공창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이제 거듭하면서 점점 이렇게 규모가 확대되어 나갔고요. 그래서 해전 시에는 약 130만 미터의 규모 부지에 6만 4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포의 포신이라든지 포탄, 전차 등을 만드는 동양 최대의 무기 공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전시 중에 오사카 포병 공장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고요. 제국 일본의 군수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의 입구에 청동제 이 도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오사카 포병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군사 제국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수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사카 포병공장은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패전을 하루 앞두고 미군이 대규모 공습을 하면서 포탄을 맞아서 괴멸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시작된 점령기에 미군에 의해서 이제 배상지정 물건으로 접수가 되면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병기라든지 자재 같은 것들이 반출이 됩니다. 그 후에 1952년에 가마조약 발효로 일본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반환이 되었고, 그래서 국유 재산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래쪽 사진처럼 아직까지 많은 고철 같은 것들이 이 지역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사카 포병공장 터를 이제 생업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파치족이라는 집단인데요. 그 전에 윤혜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전후의 제일 조선인들은 해전 후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GHQ 점령하에서 냉전의 격화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이제 관리 대상으로 간주되고, 또 치안을 명분 삼아서 시민적 권리, 민족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점차 빈곤층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이제 제일 조선인들의 일부가 이제 다이니 네야가와라는 이제 강에 오사카를 흐르는 강에 북쪽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부락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이제 제일 조선인들이 1956년경부터 오사카 포병 공장 터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침입해서 거기서 고철을 주워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찰의 단속이 시작이 되고, 그게 막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아파치족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아파치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존 포드 감독의 기병대 3부제 아파치 요새에서 이제 따온 그런 이제 명명인데요. 당시에 이 아파치족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제일조선인들이나 혹은 오키나와 출신자들이 그들의 이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서로 보내면서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던 모습에서 아파치족이라고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그 오사카 포병 공장의 이제 지도이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오사카 성의 이제 동쪽에 아파치 브라터가 있고, 그 사이에 펼쳐져 있는 지역이 오사카 포병 공장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신문에 오사카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던 아파치족의 관련된 보도이고요. 경찰의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조선인들이 오사카 포병공장터에서 고철을 이제 주워서 생업을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한국 전쟁의 특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군사 기지화하면서 일본에서 병기를 조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재생을 했고요. 또 24억 달러에 이르는 특수와 건설 경기에 힘입어서 고철은 1톤당 3만 엔에서 10만 엔 정도 사이의 높은 가격으로 수매되는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국 일본의 이 군수 사업이 냉전을 매개로 해서 다시 이제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고, 그래서 패전으로 고철이 된 강철이 다시 재생을 해서 전후 일본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철의 순환 구조가 확립이 됐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이 도쿄타와의 모습인데요. 이게 1958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쿄타와가 사실 1950년에 이 한국전쟁에서 활약했었던 미군 전차가 휴전을 맞은 후에 대량으로 일본으로 이게 운송이 되고, 그 중에서 양질의 강철들을 일부 이제 재가공해서 이 도쿄타와의 일부 재료로 썼다는 그런 이제 인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과 일본의 전후부흥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후 일본 그리고 일본인과 오사카 포병공창 폐허와 마푸치족이라는 제1조선인들의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냉전의 명화를 교차하는 분단선과도 겹쳐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후 일본인들이 한국전쟁, 즉 열전을 통해서 패전으로 인한 빈곤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냉전의 수혜를 받으면서 폐허를 뒤로하고 평화와 번영의 전으로 나아갔다면 제1조선인들은 제국의 잔재와 냉전의 부채를 떠안은 채 여전히 폐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1조선인들은 전후의 균열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포병 공창과 아파치족 그리고 철이라는 일련의 기호군에는 제국과 패전, 점령, 냉전, 고도 성장기에 이르는 역사적인 지층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호군들을 위에서 그렇다면 이 고마츠 사교가 어떤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출간된 일본 아파치족의 표지들이고요. 철을 먹는 철 인종이 이제 출연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치족이 가장 먼저 작품화가 되었던 것은 카이코 켄 혹 카이코 타케시에 의해서 일본 3분 오페라라는 소설에서 먼저 아파치족이 소설화가 되었는데, 그 소설에서 카이코 켄은 철을 먹는다, 눕는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테츠오 와라우 후 이런 이제 말들을 훔친다, 철을 훔친다라는 뜻의 은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츠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거를 말 그대로 정말로 철을 먹는 그 식철 인종으로서 설정을 해서 SF적인 상상력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의 줄거리는 이 오사카 포병공창 터에 철을 먹는 신인류 집단인 아파치족이 출연을 해서 독립된 거류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 집단이 일본 군대와 대치하면서 대아파치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아파치족이 승리한 결과 일본을 멸망하고 아파치국이 탄생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마츠 소설에서는 설정이 어떻게 됐냐면 제1차 아파치 시대에 이 오사카 포병공창의 중심지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조선인들이 아직 그 포병공장터 건너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치족들은 그들과 이제 교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중심적으로 그려지는 일본 아파치족은 제1조선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일견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아파치족을 둘러싼 여러 역사적인 지층과는 이제 거리를 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 냉전 시대의 SF 영화가 풍성한 정치적 알레고리를 제공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런 이제 비리얼리즘적인 설정이 고가로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일본 아파치족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가장 이제 첫머리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머릿말, 하지메니라는 머릿말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의 이제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저자가 고도 성장기 일본의 이제 풍경을 이렇게 오사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공장 지붕들이 늘어서 있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도 평화로운 대도시의 한 구역의 저녁 풍경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어서 곧바로 이 저자라는 사람은 근데 과거에 이곳은 오사카 포병 공장이라고 불리는 폐허였다라는 기억을 상기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제 아파치족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치 굉장히 하품이 날 것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의 일본 안정된 질서라는 것과 그 폐허 혹은 아파치족이 갖고 있었던 어떤 손을 댈 수 없는 무질서,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던 나라는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파치 이야기를 쓰고자 마음먹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철 도둑이 아니라 무질서한 에너지로 가득 찬 폐허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이처럼 말끔히 정리된 오늘날의 폐허의 모습이 아닌 폐허 자신의 또 하나의 미래, 또 하나의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나는 아파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폐허의 대체 미래, 즉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었던 또 다른 일본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혹은 이제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는 1956년에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에 경제백서, 일본의 경제백서에서 발표가 된 그런 이제 말인데 일본 여기서 말하는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의 전후라는 것은 패전 직후의 그 혼동기를 말하는 이제 전후라는 뜻이고요. 일본은 사실은 패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뭐 패전 70년 이런 식으로 전후라는 시대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여전히 쓰고 있지만 이때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라고 할 때 전후는 패전 직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오브마에즈 같은 경우는 그 패전 직후의 시기를 지칭하던 전후라는 여기서의 전후라는 것을 제1차 전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제2차 전후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전후가 끝나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시대로 돌입해 갔던 이제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고마츠가 이 작품이 집필을 했던 시기는 한국전쟁 특수로 국부전쟁을 돌입한 일본 사회가 1960년에 안보투쟁을 거쳐서 64년에 도쿄 올림픽으로 향해 가면서 사회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집필에 대해서 고마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 따위 괴물에게나 먹여버리자는 나의 절망감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런 전쟁을 하고 지고서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오만함, 자익도 분열되어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런 국가는 인간의 나라라고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통렬한 어떤 비꼬음을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아파치족은 나의 실존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발언으로 미루어서 허구 세계에 구축한 대체 미래를 통해서 동시대 일본을 비평하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품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본 사회가 그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근미래 일본이고요.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재분비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인권이 많이 제한된 이제 그런 일본 사회입니다. 그 시대에 오사카 포경공 전터에 철을 먹는 식초 린저 아파치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탄압을 하면서 아파치가 독립된 거주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아파치가 내건 성명인데요. 우리는 국적 이탈자로서 일본 국내 거주지를 만들어 거류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치를 인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파치가 일본 국의 평화적 공존 만세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대응이 쭉 이제 그려지는데요. 정부가 실형이가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우유부단한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이 쭉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정부 쪽에서는 이 식철이라는 식철 현상을 전염병이나 어떤 마약 중독과 유사한 현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정부가 취한 태도는 사태 수습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활발한 노력은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종래와 변함없는 즉 소동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자는 태도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사안일주의의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그려지고요. 아시다시피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메타포는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침투에 익숙한 이제 메타포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정부의 무사안일주의적인 태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취약성을 보이는 일본 정부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뭐 민주국가 만세, 관료주의 만세라는 식으로 환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주적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닌 취약성 같은 것들을 노정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이제 반응 역시 굉장히 안일한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요. 국민들은 패션으로서 뭐 이렇게 식철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보거나 혹은 아파치 집단에 이제 동조하거나 뭐 동정하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의 묘사의 압권이 되는 이제 장면이 인용사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1960년에 안보 투쟁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기습정법으로 아파치 3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성립을 시키고 그랬을 때 국민들의 이제 반응으로서 결국은 대대적인 이제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사실은 어느 계층이든 아파치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하려는 사고는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한 이제 감각 같은 것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일본 국가 정부와 이제 국민의 모습 같은 것들이 풍자가 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편 이제 아파치족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일본 국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제 연락 조직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지하 조직 같은 것들을 결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아파치가 일본 정부의 군대에 이제 대승 압승을 거둔 그러니까 후지산 아래에서 정말 원자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아파치족이 승리를 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파치족의 이제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그다음에 이 소설이 보여주는 이제 저는 이번에 냉전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선은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던 것인가라고 할 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일본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은 SF의 인지적 소개 효과를 통해서 전후를 낯설게 보도록 유도하고자 했었다. 그래서 전후의 일상에 안주하는 일본인들을 뒤흔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손명 선생님께 드렸던 발제문이었고 여기부터는 제가 잠정적인 조금 결론으로서 정리를 좀 더 해봤는데요. 냉전 무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이 작품 안에 아파치족이 재현되는 그 묘사를 보면은 굉장히 냉전적인 수사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대의 이제 냉전 상황과 연계시켜 보면서 이제 냉전 무의식의 알레고리로서 독해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전후 일본인을 지탱했던 어떤 조건으로서 냉전이라는 것이 그것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냉전 의식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이제 보이게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요, 한국 전쟁 같은 경우 냉전시대 헤게모니국의 대리전으로 치러졌다면 오마츠가 그리는 내전의 이 대립구도는 어디까지나 제1차 전후 대 제2차 전후, 그러니까 폐허 대 지금 현재 고도성장기 일본이라는 그 이제 구도 속에서 대립구도가 확립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이제 일국사적인 전후 의식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소설이 굉장히 시종일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런 분위기로 쭉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아파치에 대한 묘사가 어떤 극렬한 공포라거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파치들은 오사카 사투리의 만담조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시정리가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웃음이라는 요소가 사실은 동시대 일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웃음을 담보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 의한 국가 체제 정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냉전에 대한 어떤 편집적인 어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려지는 일본 국민들의 아파치를 대하는 이제 감정에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 극렬한 공포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웃음으로써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일본이 냉전 이야기한 날 것 그대로 폭력으로부터 거리감이 확보되는 일종의 안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종의 국가 정복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역설적으로 하나의 이제 블랙 코미디와 같은 유머로서 이걸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냉전의 무의식이 1990년대 이후 냉전 해체 진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양석일 같은 제일조선인 작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아파치가 작품화되면서 밤을 걸고라는 이제 작품을 보면 그 아파치족이었던 그 제일조선인들의 전후 서사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서 설명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아파치 불합과 함께 오무라 수용소와 같은 정말 이제 냉전적 폭력이 일본 내에서 작동했었던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역사적인 기억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까지를 함께 보도록 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그 손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10분 안으로 선생님 손영입니다. 토론은 뭐 아주 짧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이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제 그 발표문이 사실 이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왔어서 아주 재밌게 잘 있다가 갑자기 탁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하면서 이제 읽으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부분을 선생님께서 쓰실 계획이실런지를 제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잠깐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지금 그 발표문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주로 특히 이제 일본 아파치족이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작가의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의 의도와 이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좀 분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이 그 현재 당대 이제 흥청망청한 어떤 전 일본의 경제 부흥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과 거리두기의 형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효과가 꼭 그렇게만 익혀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SF라는 형태가 되어 있고 아파치족이 그 제일조선인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의 그 뭐랄까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을 만한 존재들, 좀 언제든지 이 존재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흥청망청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있는데 그 안에는 아파치족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그 경제의 어떤 부흥과 어떤 흥청망청 속에 내재해 있는 불안을 언제든지 드러내게 해줄 수 있는 기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파치족으로 상징되는 것일 텐데 이게 SF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래 아파치족이 이제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SF라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흥청망청한 일본 사회의 경제 부흥의 어떤 상황들을 긍정하면 역설적인 효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뒤에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발표문에서 이제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건 아마도 이제 망각의 상황에서 이제 1990년대 이후 혹은 2000년대 이후에 어쨌든 이런 그 분단의 상상력이라든지 냉전의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마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 지연에 나타나고 있는 냉전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 그럼 이를테면 대중 영화에서 대표적인 예는 고질라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그러니까 핵 중심으로 상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피해자 입장을 강조했던 앞서 김 선생님도 그런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는 형태와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 그 냉전에 대한 그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지연시키는 이런 그 태도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을 핵으로 상상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피해자의 입장이고 우리는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 속에 내재인 계속해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욕망에는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냉전 체제에서 수혜자가 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그 무의식이 내재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냉전에 대한 그 중핵이 선생님 논문에서 좀 대비적으로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선생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제문은 중간까지밖에 마지막까지 끝맺지는 못해서 소망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준비하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작가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독자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을까라는 점까지를 좀 시야에 넣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제가 아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일본에 있어서도 이게 SF 소설이 그렇게까지 팔린 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가 된 게 사실은 일본 SF 여명기와도 겹치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출판사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판촉을 하면서 이제 많이 팔린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SF 소설이 많이 이제 팔린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흔히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이게 일반 대중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었을 때에 반응을 했던 것은 사실 그 SF적 서사가 갖는 어떤 매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에 의한 이제 독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후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로서 이 작품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독해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 작가 자신이 사실은 불탄자리 암시장파라고 해서 전후의 그 폐허를 이제 보면서 자라온 세대들, 그 세대의 이제 세대 감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대가 나중에 이제 고도 성장에 돌입한 전후 일본을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렬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작품으로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수용에 있어서의 양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작품에서 작가가 전후 일본에 대해서 어떤 뒤흔들기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고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의 효과를 가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를테면 뭐 아파치와 같이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이제 외부로부터의 혹은 내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대항 세력 같은 것들, 혹은 침입해 들여오려는 어떤 세력 같은 잠재적인 적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를 일본 대중들이 실감나서 느끼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전혀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점에서 일본 독자들 오히려 굉장히 안전한 지대에 있으면서 이 이제 작품을 일종의 SF로서 이제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제일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일 조선인들은 이제 전후의 균열과도 같은 존재이고 동시에 일본 안에서 그 냉전의 폭력성 같은 것들을 또 체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상
김덕일의 이제 소설을 보면은 그 제1조선 이제 오무라 수용소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일본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제1조선인들 안에서도 북한과 남한을 지지하는 이제 세력으로 갈려서 그 상호간 이제 폭력 같은 것들 지감당하는 그런 한반도 분단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제1조선인들을 일본 열도 바깥으로 그냥 강제 송환을 함으로써 냉전적 폭력을 어디까지나 일본 바깥으로 외부화시켜버리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하지만 그런 이제 일련의 역사적인 지층들이 드러나는 것은 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고 여러 이제 동아시아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중에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과 관련된 이제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주어는 굉장히 앞으로 조금 제가 이 작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남상 선생님의 기지와 관련된 발표와 같은 그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냉전의 수혜적인 부분과 한편으로는 냉전의 폭력을 일본조차도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을 또 은폐하고 있다는 그 양면성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일본에 있어서는 그 후자의 이제 냉전 폭력을 행사하는 일본이라는 기억은 9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수면 아래에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냉전의 수혜를 입으면서 번영해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냉전 체험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일본 전후의 냉전기를 위협하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공포가 핵에 대한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원폭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핵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고 또 미소 이제 핵 경쟁 같은 것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 안에서는 영화든 이제 문학이든 핵에 대한 공포를 그린 작품들은 꾸준히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쭉 있지만 이제 60년대 이후 넘어가면서는 이제 본토에서 기지가 많은 부분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60년 이제 안보 투쟁 거치면서는 이후에는 생활 보수주의가 이제 지배하게 되고 전후 평화국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공고해져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가 이제 평행선으로 그리면서 네 앞으로 작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럴수록 저희들한테 좀 상당히 낯선 작가와 작품들이었는데 작년부터 친절하게 저희 회사를 정해서 테스트에 무식들을 전체적으로 지켜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뜬금없이 나처럼 철 때문에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선희 선생님께서 어느 테이블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 선생님들